맞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이 미수금 회수는요,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는 싸움인데요. 이런 싸움에서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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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안정수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였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가요? 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나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보통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한데요. 돈을 빌려주는 당시에는 채무자가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문자나 녹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과 변제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녹취를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고요. 네. 녹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녹음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통화하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당연히 있고요. 통화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할 경우엔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화면에서 미리 얘기하셨던 지급 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데요.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네. 상대방의 등본산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제 집행도 재산이라든지 월급이 나오고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되겠지만 정말로 재산이나 돈이 없다 이렇게 우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부터는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형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시점에 이미 갚을 마음이 없었다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마음적인 것이다 보니 입증하기 힘들고 두 번째 조건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리던 시점에 상대방의 부채가 이미 너무 많아서 갚지 못할 것이 기정사실이었거나 적금을 깨서라도 갚을게 라고 했지만 적금이 없었을 경우도 사기 목적의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돈을 빌리던 시점에서 나를 속인 부분들에 대해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갚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 거래를 할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소액인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송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데 원래 민사재판을 할 때는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많이 하시는데 소액 재판은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직계혈 쪽,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소송 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소액이라고 해서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액일수록 거래 횟수가 잦다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전문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참,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냥 손해를 봐도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증거들을 미리 마련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석 달간의 임금 체불이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임금 체불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시점. 회사에서 월급이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들어왔던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임금 정기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여도. 대신 회사를 그만두신 분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퇴직할 때 정산할 것이 많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못 받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고요. 이 뜻은 바로 법적인 제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니죠. 당연히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